지급결제 산업에 좀 관심을, 가계부채 문제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상업용 부동산 쪽보다는 주식 쪽에서 어떻게든 좀 뭔가 쿵짝쿵짝 하고 싶어 네. 하시는 두 분 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종목까지는 저는 뭐 네.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좀 네. 공부해 볼 만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주식으로 치면. 먼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지금은 오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개를 어느 정도 보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자꾸 가능성이라던가 경기가 회복이 됐다라는 자신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행적인 느낌들이 먼저 나왔을 때 이제 그동안 안 올랐던, 금리 인하로 위해서 피해를 가장 크게 봤던 금융주라던가 건설주, 이런 주식들이 지금은 가장 바닥에 있었고 퍼가 굉장히 낮아요. 퍼가 뭐 3, 4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랑인데 주식이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로 인한 그런 우려들로 못 올랐었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근데 코스피 지수는 3,000이다. 그리고 안 올랐고 퍼가 어마어마하게 낮다. 거기에 배당 수익률이 막 4%, 5% 된다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약간 보복 소비처럼 그때 한번 확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다만 장이 지금 분위기처럼 계속 좋아야 된다는 전제 하가 되겠죠. 반대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물가 인상 압박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무 많이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곡물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식품주, 저도 뭐 같이 생각하는데 식품주도 이제 식품 가격 인상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식품주 가격이 올라가고 이익이 한 번 더 위로 잡히는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하나 드리면 조금 디테일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여러분 규제 샌드박스 부분을 좀 말씀도 드렸었는데, 규제 샌드박스는 뭔지 잠깐 설명만 드리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사업 하고 싶어요. 근데 규제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그 해당 관할 기관에게 예를 들어 메일을 보내요. 나 이거 사업하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답메일이 한 달 동안 없어요. 그러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규제 샌드박스예요. 그 밖에 세 가지 더 있는데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을 받고 런칭한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1호가 수소충전소입니다. 국회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그게 규제 샌드박스 통과돼서 런칭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기 충전 인프라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를 끌고 오다가 아파트 주차장 아무 코드에다 꼽고 싶어요. 다만 꼽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다르니까, 플러그가 다르니까. 전기차 플러그가 다르니까. 근데 이 전기차 플러그를 꼽을 수 있게 하는 게 컨버터죠. 컨버터. 그러니까 컨버터, 우리 일자형 동그라미가 있다면 컨버터 꼽으면 꼽을 수 있잖아요. 그게 컨버터인데, 컨버터를 꼽으면, 소위 익스텐션을 꼽으면 220V 전원에 꼽아도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과금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근데 과금되는 시스템이 등장했어요. 제가 기업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금이 왜 안 되냐면 규제 때문에 안 됐어요. 전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전력공사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한국전력법이에요. 그런데 전기차 자동 과금 시스템, 어디에 이걸 그냥 아무데나 꼽아도 자동으로 나한테 과금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아파트 공동전기료로, 그렇죠. 부동산에다가 부과를 했었죠. 네,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나한테 과금되게 해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그런 규제 때문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또 전기차 사용을 용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용인했던 건데 자동으로 과금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게 규제 샌드박스에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이게 합법적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코드에나 꼽아도 과금이 나한테 되는 소위 지급결제 플랫폼이죠.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것을 비롯한 지급결제 산업에 좀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오늘 투자가 아니라, 저는 항상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동업하는 마인드로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내가 그 주식의 일부만큼을 동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본다면 지급결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텐데, 특히 언택트로의 어떤 구조적 변화,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이나 여러 생체 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카드나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동 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지급 결제 산업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지급 결제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 자동 결제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더 많이 확대 보급하겠죠. 그렇죠. 전기차 더 많이 보급되겠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파리 기후협약 이행 시일이에요. 2021년이 그냥 이행해야 돼요. 2020년까지는 준비 기간이었어요. 2015년에 195개 나라가 약속을 했지만 그건 약속하고 그때 2020년까지 준비해서 이행 계획안을 써내자 이거였지 실제 이행하는 시점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중에 그린 뉴딜 사업이 나타난 것이지 갑툭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2021년에는 소위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차들이 그린카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바이든이 만약에 이게 양 당이 허락을 한다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합니다. 전기차 혹은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면 그냥 우리 현대차 입장에서는 친환경차를 판매하지 않으면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야. 할당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전기차 더 많이 보급되겠네 라는 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뭐 전기차 지급결제 시스템처럼 이런 다양한 영역의 지급결제 솔루션 지급결제 산업.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겠지만 키오스크 엄청나게 보급될 거라고 했죠. 키오스크에 자동 결제가 가능한 지급결제 솔루션 이런 것들 지금 카드 꼽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동 결제돼야죠. 그렇게 하기 위한 솔루션을 누가 가져갈까? 제가 모 은행하고도 요 얘기를 좀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뭐 그런 대응들을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본다라고 했죠.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볼 것이다. 이미 등장했죠.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라는 게 이미 중국에 등장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로 키오스크가 나를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나를 알아보는 순간 그전에는 뭐 드실래요? 물어봤죠. 키오스크가 나한테. 근데 이거 드실 거 맞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나를 아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동안 구매 이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안면 인식 기술과 지급 결제 솔루션을 같이 등록하면 자동 결제되는 거죠. 이제 뭐든지 어터메이션이고요. 키오스크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보급이었고 21년부터는 고도화입니다. 그 고도화 영역에 좀 집중하시면 좋고 고도화되는 경로 중에 아직 말씀 안 드렸던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키오스크와 모바일 폰의 연동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다 등장했죠. 스타벅스도 그런 컨셉이죠. 예. 그리고 테이블링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맛집 가면 그 키오스크에서 이제 순서표를 받죠. 그럼 순서표로 뭘로 받냐? 모바일로 받아요. 그러면 내가 대기 순번 몇 번인지를 모바일로 확인해요.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줄 서는 거 싫어해요. 거리 두기에도 안 맞아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엄청 유명한 맛집인데 1시간을 왜 줄 서서 기다립니까? 그동안 카페에 있다가 이제 내 차례가 다 됐네? 그제 소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오스크와 모바일 폰 간의 연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 지급 결제 솔루션 그리고 모바일 폰과의 연동 이런 식으로 각 그 소위 프랜차이즈나 유명한 대면 서비스 업종들이 비대면화에 성공해 나갈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급 결제 산업의 영역인데요. 이런 영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다. 선순환을 기본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네. 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네. 거예요. 좋습니다.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그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 정도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가능하다. 그것도 중요한 시나리오네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서 그런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제가 2021년 경제전망의 20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로 꼭지로 꼽았던 게 그게 바로 부채 경제입니다. 만약에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바로 부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고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뭐 마이너스 뭐 5% 막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엄청난 문제가 될 거예요. 가계부채 문제도. 근데 기업 부실이나 정부 부문의 이 부실 이런 문제가 만약에
야기되는 그런 국가들이 있겠다. 어떤 국가가 만약에 디폴트 상황에 온다. 그러면 그런 디폴트 상황의 연쇄작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도 위험이 전이될 수는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디폴트 가능성을 좀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디폴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몇몇 잣대들 있죠.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정부 부문의 부실 그리고 기업 부문의 부실 이 세 개의 경제 주체들의 부실 가능성 부채 경제라는 이름으로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다 각각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런 컨셉으로 좀 보신다면 부채 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그거 맞아요. 맞지만 지금 부실로 위기 상황까지는 좀 예단할 만한 레인지가 아닙니다. 현재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있거든요. 그 크라이테리어를 넘어서는 수준이 전혀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그런 문제 상황까지 오진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없고요. 외환 건전성도 굉장히 높고요. 다른 나라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 같은 나라가 실패를 했다.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안하고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하고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과정에 코로나19가 아닌 또 다른 대재앙이 들어선다. 그러면 또 엄청난 또 재난기본소득 주고 이렇게 할 만한 여력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대재앙이 왔을 때는 이 부채 위기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충격 그 자체가 세계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와 IMF 외환 위기 이때보다 더 큰 충격이니까 세계적으로는 지금 자체가 이제 경제 위기인 거고 경제 위기 상황이 아직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위기가 극복되는데 더 시간이 더뎌지겠죠. 그런 악화되는 악순환에 해당하는 요인이 또 등장한다면 회복되는데 이를테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부터 극복하는데 한 31개월 정도 걸렸고 IMF 외환위기 때 세계 경제가 엄청난 충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플러스 성장했어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기 맞죠. 근데 우리나라로만 보면 극복하는데 31개월 걸렸으니까 그 정도를 좀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회복되는데 더 더뎌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은 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보다는 국가부채로 갖고 와서 일괄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 기재부 입장에 선별로 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선별입니다. 일단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됐던 시점 그러니까 2020년 2, 3분기 이때는 다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제, 논의의 쟁점이 시급성이었어요. 시급했기 때문에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인 비용을 들이면 안 된다가 그게 논의의 쟁점이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다 줘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에 4차 추경까지 했어요. 21년 추경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추경의 개수가 코로나19에 따른 추경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1961년에 마지막으로 4차 추경했고 그 이후로 처음인 거예요. 2020년에.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뭐라고 강조하냐면 세수를 고려한 세출이어야 된다. 정부가 한 단위 돈을 써도 돈을 썼을 때 얘를 재생시켜서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얘를 일단은 회생시켜서 얘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낼 수 있도록 세수를 내줄 수 있도록 그런 세출도 세수가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 있는 타겟이 명확한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타겟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Targeted Policy.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한 정책. 지금은 이제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강조해드렸던 K자형 회복. 경제적 충격이 모두 있는 게 아니라고. 30% 정도가 경제적 충격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 충격, 자유의 충격 이것과는 다른 충격이에요. 경제적 충격은. 그러면 경제적 충격이 집중된 그런 영역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가 영영 지속될 건 아니니까 한시적으로 이들을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타겟이 명확한 코로나19의 충격이 지배적인 그런 산업이나 업종이나 그런 계층들을 중심으로 이 죽음의 계곡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그 계곡으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타겟이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헬리콥터 머니식의 재정 정책은 이제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헬리콥터 머니식의 완화적 정책을 해봤더니 양극화가 더 벌어졌잖아요. 벌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빈부나 성별을 다 떠나서 모두 다 동의할 거예요. 양심적으로는 최소한. 나는 위에 있는 양극화니까 양극화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라도 양심적으로도 그럴지라도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양극화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다만 진보일수록 양극화를 더 나쁘게 보는 편인 거고 진보일수록 성장이 더 중요하니까 양극화보다는 성장에 더 중점을 두는 것 뿐이죠. 근데 양극화를 좋게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양극화가 벌어졌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런 대규모 완화적인 헬리콥터 머니식의 정책으로는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채를 떠안고 다 퍼주기식 그런 정책을 하면 더 빈곤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충격이 집중된 그런 영역들을 선별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정치하는 세밀하다는 뜻이죠. 세밀하게 정치적으로 그 타겟이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방안이 하나 없을까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진행되는 한 양극화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누군가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헬리콥터 머니식의 정책은 어쨌든 자산 가치를 계속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강구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극빈층, 취약계층에게 자산을 갖게 만드는 정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돌려놓기 위한 정책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이제는 조정해야 된다. 타겟티드 팔러시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취약계층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들, 그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로 말씀하신 포용적 사회, 회복의 경제, 포용의 경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포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들을 근로 안정성을 높게 한다든가 사회 안전망을 좀 많이 만드는 거, 분명히 어떤 공적 이전 소득을 받아야 할 기초 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분명히 그런 계층인데 규제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계층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정치적으로 잘 정밀하게 이렇게 제도를 개편해서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쪽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직접 일자리죠. 이런 것들도 어쨌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고 양극화 해소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또 다른 양극화 하나가 이 디지털 갭이에요. 어르신들과 젊은 계층 간의 전자상거래 이용률이 가장 다 차이 나겠죠. 젊은 층과 어르신들 간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차이 값이 가장 커요. OECD 회원국 중에. 어제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젊은 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고요. 어르신들의 이용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 연령별로도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합니다. 이게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댁내에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워하시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려워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만약에 계시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다든가 전자금융 이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들을 시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어르신들 할아버지께 이렇게 부모님께 안내해 드리는 것부터가 양극화 해소예요. 그리고 기업들의 양극화도 있는데 대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준비할 수 있고 앞서가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고 소상공인은 무슨 키오스크야 나 오늘 내일이 힘든데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또 다른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인공지능 전문가를 좀 채용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채용해요?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더메인 날리지라 하는데 기존의 커피 만드는 회사면 커피 만드는 더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인력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해서 우리 기업 내에 디지털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는 거
이런 것도 또 양극화 해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방향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사실 2021년 경제전망 책에 있죠.